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프로덕트 매니저 다 죽여라. 아 제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 저희 팀원들도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스타트업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PM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오케이. 네. 저도 PO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지만 저 그리고 현정님의 이해관계 무관하게 그래서 일단 던져본 건데 네네네. 바로 찔리는 걸 보니 본질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드 프로덕트의 이제 장원준이고, 저는 이제 원래 VC로 일하다가 지금 이제 AI가 바꾸고 있는 요 고객과 프로덕트라는 그 스타트업 씬에 원래 있었던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서 그거를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탑다운식으로 해석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최현종이고요. 자칭 이제 GTM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AI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제품 만들기 너무 쉬워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에 더 빨리 뭔가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 고객에 더 큰 이런 헤게모니를 만들어서 기존의 마케팅 문법이나 세일즈 문법이 아니라 더욱더 빨리 고객을 확보하고 그들을 만족시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추적하고 있는 최현종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후로 조금 더 컨셉을 잡은 게 이제 일주일마다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되게 좀 새로운 뉴스들 계속 우리가 캐치업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만 듣더라도 되게 이 씬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포인트는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일반론적인 건너뛰고 AI 센트릭하게 가자. 이제 그렇게 딱 결심을 했는데 어젠가 엊그제 너무 좋은 이제 팟캐스트가 떠가지고 바로 이제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엔트로픽이 어떻게 그 그로스 팀을 세팅했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엔트로픽이 너무 그 LLM 회사로만 좀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클로드 코드 같은 제품 중심 그리고 고객 만족을 되게 강하게 잘 만드는 회사라서 네, 이거 완전 그 보물 창고인데 하고 너무 신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 전에 마침 또 막 클로드 코드 막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신이 뜨겁긴 했었는데 클로드 코드 자체가 제품 잘 만든다고 또 생각되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쓰는 뭔가 클로드 MD, 뭐 에이전트 팀 이런 문법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제 뭐 LLM 서비스들이 이걸 참고해서 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품 중심 회사라고 정말 크게 느끼고, 또 막 저희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 팀들에게 되게 유명했던 거는 한 명의 뭔가 직원이 몇 천만 원짜리의 그런 뭐 그 SEO 뭐 에이전시를 다 대체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진행했다 이런 걸로도 뜨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그 유스 케이스 하나도 되게 이제 재밌게 잘 말아서 이제 고객들한테 전달해주고 실제로 그냥 너무 매출 잘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참고할 게 많았죠. 근데 저 지난주에 이제 미국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클로드 코드 코드가 유출된 거를 이제 리팩토링 해가지고 이제 전달한 그 팀과 이제 한 2-3일 이제 같이 다니면서 네, 이제 밤새 파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사이가 됐었는데, 네, 바로 그런 일을 또 저지르니까 이거 약간 저는 이제 91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뭔가 90년대생이 온다 하면서 이제 막 그 회사에 막 부장님들이 이거 맞아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새 규칙이 좀 혼란한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맞아요. 좀 되게 저도 보면서 이렇게 빨리 뭔가 퍼질 수도 있고 또 자칭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윤리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같이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회사가 되게 사실 수백 조짜리 회사가 이제 막 몇 년간 갈아넣은 어떤 무형의 노하우를 그냥 유출됐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막 여기저기서 갖다 쓰고 막 이런 거고, 너무 이 복제가 쉬워진 건데 맞아요. 사실은 그냥 AI 때문에 복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의 포인트도 되게 복잡하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좀 뒤에서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반론이 있는데 클로드 코드조차도 사실은 계속 베타 테스트 내고 그거를 고객들이 막 자기 제품 만들고 스킬 만들고 이런 거 자기가 내재화하지 않냐. 그리고 클로드 코드조차도 자기네 그 LLM 써가지고 뭐 90% 이상의 코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은. 맞아요. 네. 그럼 AI가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원작자는 누구이며 이건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관과 이게 많이 와해되고 재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지금 오늘 매일경제 같은데 어제 기사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데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아닌데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건 진짜 맞긴 해요.
그 어차피 LLM 자체가 이미 있던 것들을 학습해서 또 그거를 답습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 완전 새롭다기보다 그죠. 그런 이제 예측 결과물들을 그냥 잘 내놓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어렵네요. 바이브 코딩에서 홈페이지 만들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멋지고 되게 좋은 레퍼런스 어떤 웹사이트를 LLM이 합수를 해서 맞아요. 내가 그냥 쓰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저작권이 뭐지? 막 엄청 와야 되는 것 진짜 같아요. 어렵긴 하네요. 물론 저도 이제 이번에 유출돼서 좀 활용하긴 했어요. 공부 좀 하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저희 회사 웹사이트에도 챗봇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엄청 가벼운 수준이었는데 클라우드 코드 좀 유출된 거 좀 공부 좀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좀 참고해가지고 저희 웹사이트 챗봇을 완전 슈퍼파워로 업그레이드 시켜놓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어도 링크드인에 글 써가지고 네. 지금 도파민 맥스 상태시죠? 맞아요. 엄청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볍게 쓰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참고해가지고 좀 체르톡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사실 진짜 별게 한 게 없거든요. 그냥 보고 이거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거 있을까 하고 그냥 딸깍딸깍 몇 번 하고 했는데 이거를 사람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좀 겸손해지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재밌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좋았던 포인트는 결국은 이게 AI를 써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그냥 생각했었던 사고가 아니라 AI가 이걸 잘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이제 그 사고를 조금 더 이렇게 정제해야 된다고 하나? 이렇게 구조화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현종님이 그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그 했던 과정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영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도 요 비욘드 프로덕트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마케팅 어떤 게 터졌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케팅 터지는 건 너무 쉽고 망하기도 너무 쉬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반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맞아요. 계속 조금씩 나아가지? 어떻게 컴파운딩 시키지? 약간 이런 사고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가 살짝 이제 엿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관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케이, 그렇게 프레임 해야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뭐 엔트로픽 얘기는 더 깊게 조금 이따 할 건데 가장 좀 이번 주에 사고의 전환이 됐었던 지점은 이 AI 네이티브한 어떤 성장은 되게 여러 가지를 부수는데 가격 정책 부수는 건 너무 당연한데 PMF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재정의하고 다시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게 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인 GTM이나 뭐 일반적인 어떤 회사의 성장과는 너무 괴리가 다르게 엄청 빨리 크더라고요. 이 사례들만 봐도. 그래서 정확히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전통적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뭐를 딱 올렸는데 너무 고객이 많이 밀려서 힘들어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 힘들어라는 그 순간을 내 갖고 있던 제품과 이 시장이 맞아떨어졌다 했었을 때 PMF인데 이런 것들이 첫날 올 수도 있고 되게 쌓여서 나중에 올 수도 있어서 내 이거를 되게 잘 그 정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된 상태와 안 된 상태라는 게 겁나 명확하니까 그거를 엄청 잘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 글이 이제 최근에 있었고 그걸 보면은 현종님이 되게 좋아하는 클레이. 네, 클레이. 거기가 가장 오래 걸린 회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 6년인가? 엄청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AI 시대도 너무 잘하는 사스 회사다 이상하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 오래 걸린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엄청 이제 일단은 저 궁금했던 건 PMF를 찾았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런 AI 회사들이. 네이티브 회사들이. AI 네이티브 회사들이. 네네. 근데 이거 자체는 그냥 PMF는 항상 똑같은 감정인 것 같은데 됐다 하고 그냥 스스로가 정의하면 그냥 된 거 같아요. 그래요? 이게 좀 근데 도파민 맥스 자기 상상한 이상으로 됐었을 때 대부분 좀 그게 이제 기점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보통의 어떤 사스나 아니면 그냥 제품 만드는 회사들 대비 AI 네이티브라는 회사들은 얼마나 빨리 그 PMF를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PMF에 도달했다라는 거가 이제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PMF를 발견할 때까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 같냐면
그동안은 이제 제품의 기능을 깎고 지금 뭐 이런 기능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만족하는 게 아닐까? 내 제품의 전체적인 가설은 좋아 하면서 뭔가 한 게 있었다면 맞아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뾰족하게 딱딱딱 찌르고 들어가서 만족시켰으면 된 거고 만족 안 시켰으면 버리거나 아예 내 가설을 재점검하고 약간 요 사이클이 되게 이제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급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더 그 바뀌고 있는 관점이고 저는 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품 전체 가설도 뒤엎을 만큼 계속 뭔가 뾰족하게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 약간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올바른 제품을 만들고 있고 고객들은 적당히 만족하고 있어가 아니라 고객이 적당히 만족한다는 건 거의 불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대박 만족 혹은 아예 미만족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박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박적인 썸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자꾸 사고의 프레임과 어떤 이 스스로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경영을 하는 그 마인드셋과 관점 자체를 좀 갖춰야 된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이너리네요.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네요. 맞습니다. 망하나 아니면 대박 잘 되나. 맞습니다. 중간 해자는 다 없고.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스타트업의 숙명과도 같고 너무 그 원래의 그 규칙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보통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은 투자 받으면 되게 그걸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생각하고 투자자들은 야 이건 당연한 거야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표면화되는 시리즈 A, B, C 받고 망하면은 그동안 왜 노력해요? 차라리 시리즈 A 안 받아서 그냥 처음부터 잘 안 되지. 그치.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경영 전략 안에서도 고객을 상대로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실제로 PMF가 있고 없고가 되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또 빨라졌었냐면 사실은 이제 유료 결제에 대한 저항이 엄청 낮았어요. 프리미엄? 그것도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유독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돈 내는 게 엄청 박한 나라였는데 맞아요. 솔직히 챗GPT 결제 진짜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요즘에 그래서 디지털 월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쉽게 한다. 그러니까 월세를 근데 뭔가 되게 익숙해진 원래 해적판을 되게 많이 쓰던 나라에서 이제는 뭔가 되게 결제를 하고 이게 효용이 있으면 나한테 엄청 좋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생겨서 그런지 그 과거처럼 뭔가 어떤 임계점을 뚫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가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좀 새로운 그 고객 현상이고 그거를 파악해서 경영 전략에 녹여야 된다가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 AI 때문에 뭐 0, 1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PMF를 가지면 이제 뭔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떤 공식들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빠르고 바이너리고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은 이걸 책임지고 성장하는 팀들? 그러니까 0과 1인 건 알겠어. 대박 터트린 건 알겠어. 그럼 뭘 해야 돼? 약간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제품 만드는 팀은 제품만 잘 만들면 될 것 같은데. 0에서 1을 만들기 위한 제품을 그냥 이거 망했네? 그럼 새로운 제품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그로스 팀 뭐 커스터머 팀은 자 미안 와장창이니까 다시 넌 처음부터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픽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부 프레임워크로 엄청 하네요. 그 지난번에도 그 러버블도 이제 100점 해가지고 러버블 스코어 관리하고 여기 엔트로픽은 그 캐시라는 시스템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캐시요? 돈 버는 건가요? 클로드, 엑셀러레이트, 서스테이너블, 이제 하이퍼 그로스. 약간 요 네 가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AI를 굉장히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디까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AI를 이용해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과정을 좀 뭔가 이렇게 프레임워크화 시켜서 하나하나씩 테스트해보고 그걸 기르는 그 과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붕 떠 있는데 안드레이 카파시가 이제 최근에 만든 이제 위키도 이거 있고 뭐 오토 리서치 같은 게 이게 다 비슷한 느낌인데 결국 어떤 프레임워크를 잘 짜놓고 이 안에서 AI를 무한 가동시키면요 얘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못하는 부분에 인간이 집중할 수 있게 그 짜임새를 만들어 놓는다에 조금 더 그 요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딱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저희 회사가 이제 제품 자체를 PLG로 좀 전환하면서 원래는 이제 B2B SaaS여가지고 고객한테 나가는 어떤 셀프 서브로서 작동해야 되는 이메일 CRM 시퀀스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처음부터 다 세팅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팀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서 어쩔 때 왜 어떤 식으로 메시지 보내는지 이런 거를 다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메일을 짜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딸깍딸깍 몇 번으로 그 구조를 짜는데 뭐 이런 CRM 잘하는 어떤 논문이나 이런 서비스들 다 참고 갖고 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한번 쭉 하고 가상의 이제 에이전트 50명 저희 고객 이전에 있던 백데이터 듣고 야 이거 한번 이렇게 시퀀스 돌렸을 때 적절한지 한번 돌려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사이클 돌려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 보고 아쉬운 거 있으면 제가 피드백하고 다시 또 돌리고 관련 논문 참고해서 또 돌리고 하거든요. 뭔가 약간 그런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잡고 AI가 쭉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저는 판단만 해서 아 여기서 우리가 내가 실제 어떤 부서랑 뭘 협업해야겠구나 어떤 데이터를 더 끌어가겠구나 이렇게 좀 하니까 되게 쉽고 빨리 되더라고요. 한 4시간 만에 그래서 전사에서 어떤 메시지 보내야 되는지 제가 문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프레임워크와 요 인프라를 만들어 두시니까 앞에 제품이 계속 바뀌더라도 요거를 유사하게 꺾어서 조금씩 그냥 대입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객을 대하는 그 여정과 짜임새는 계속 쌓여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뭐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엔트로픽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잘하고 그냥 좋은 회사지라고 하지만 이들이 파는 거는 막 클로드 코드, 코어 그 뭐 오히려 너무 많은 걸 팔고 AI 모델 될 때마다 너무 잘 되는 게 있고 너무 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고객한테 잘 전달하는 게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영원히 못한다. 무조건 이렇게 시스템 만들면서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럼 AI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뭘 했는지 그리고 결국 굉장히 이제 저도 자주 애용하긴 하는데 덴저러스 킬 모드라 해서 그냥 알아서 쭉 진행하고 마지막 결과만 이제 보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시스템을 잘 짜두면. 네네. 그럼 이제 어디까지 내가 승인을 하고 승인을 안 해야 되나? 약간 이게 또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조직의 총책임자여서 네. 이 레니스 팟캐스트에 나온 거는 네. 그런 사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해. 그게 진짜 약간 실무하는 입장에서 마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분도 좀 요 분부터 얘기를 하면은 요 네. 얘기가 조금 더 몰입감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스타트업 창업자였고 그 전에는 이제 머큐리라는 회사에서 헤드 오브 그로스, 그 전에는 마스터 클래스도 그로스 강의 같은 거 많이 찍으시고 이런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고객 유입과 그 관점에서 원래 어느 정도의 그 아젠다 리더십과 그 본인만의 세계관을 만들어 두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엔트로픽에서 유일하게 그 그로스 팀에서 유일하게 네. 콜드콜로 마리오 그러니까 창업자한테 컨택해서 채용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대단하다 진짜. 콜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콜드콜에 얼마나 전문가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단연간 연마해 왔는데 오히려 엔트로픽 같은 회사는 이렇게 이 사람 원래 고객 지향적인 것 같아. 저 창업자가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겠냐. 근데 저 사람한테 좋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루트를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셨다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네요. 네, 그래서 개인 메일을 어떻게 알아내서 그 개인 메일에 딱 제목, 그 주제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치 제한 이런 것들을 파파박 넣어서 그냥 확 잘 전달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고객이 미친 사람답게 이제 딱 가자마자 이렇게 도끼질을 잘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온 그 방식과 프레임워크가 저희한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바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자면 네. 실제로 엔트로픽 같은 회사에 있으면은 이게 대부분 급속 성장하는 뭐 모든 스타트업 씬의 사람들은 급속 성장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있는 회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속 성장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소스를 많이 쓴다. 사실 문제가 없으면 급속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쵸. 정상 성장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좀 덜 쓰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캐시 같은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그 AI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서스테이너블하게 그 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고 좀 나아가고 이제 맡기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좀 자신 있어 하는 거는 한 50에서 70% 정도를 되게 유지보수가 아닌 다음 성장을 위한 액션들을 취한다가 이제 자기의 딱 자신감에 있던 부분이더라고요. 약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자동화를 해놓는 그 시스템 짜고 알아서 뭔가 이 캐시라는 구조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데 그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네네. 되게 이제 고객 행동 분석 데이터 되게 잘하는
엄청 그런 툴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잘 만든 회사가 이제 뭐 AI 에이전트, 앰플리튜드 에이전트 툴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제품 실험 설계하고 알아서 뭔가 가이드 해줘서 계속 바꾸고 이런 어떤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CT 버튼을 바꿔준다든지 뭐 문구를 좀 바꿔준다든지 이 타이밍에 뭔가 팝업 창이 띄어서 이걸 하세요 하면은 더 매출이 오른다. 이런 거를 정말 알아서 자율주행해서 설계하고 하는 걸 막 다 해주는데 클로드 코드에서 말하는 그럼 캐시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뭐 실제로 어떤 걸 했는지 뭘 하면 좋은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분이 딱 정의하기를 쿨하지 않은 걸 하지 마라. 쿨하지 않은 걸 하지 마. 약간 요런 정신이 있는데 되게 저는 뭐 맞구나라고 생각 들었던 거는 이분은 자신감이 이제 엔트로픽이 잘하기 때문에 나도 잘해야 된다. 약간 요게 있었고 그럼 뭐냐면은 AI가 2년 뒤에 몇 배 쓸 것 같냐? 지금보다 1000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000배요. 그래 뭐 자신감 있다 쳐. 근데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회원가입 루트 바꾸고 고객 서베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요. 무조건 완전 새로운 거를 위해서 다 해야 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거를 다 AI한테 맡긴다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사고방식 같아요. A/B 테스트 꺼져. 고객 퍼널 루프 꺼져. 근데 그런 건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를 통해서 나올 사고들이 있잖아요. 네. 고객 뭐 연락이 막 솟구친다든지 막 갑자기 무슨 뭐 서버가 막 터져가지고 뭔가 빡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AI를 이제 학습을 해놔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잡아낼 수 있게끔 어떤 슬랙 내부의 어떤 메시지들을 모두 다 이제 점검하는 에이전트를 박아 넣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이제 막 누더기처럼 엄청 여러 개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약간 어차피 팍 잘 될 거니까 되게 이제 우리 서비스가 엄청 잘 될 때를 가정하고 거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쪼개놓고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더 고객지향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어떤 가치나 아니면 방법론들을 더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는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여기 앞에 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팀에서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순간에 어떤 그 방식을 도입하고 이런 거는 좀 저도 혼란스럽기는 한데 마인드셋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거의 그냥 뭐 4번 타자 같은 느낌. 맞죠. 배팅 엄청 해야 되는. 맞죠. 그러니까 뭐 작은 거 안 해. 나는 큰 것만 쳐. 약간 이런. 맞아요. 영웅 마인드. 맞아요. 러버블도 사실 좀 그랬었잖아요. 그쵸. 내부 구조와 이걸 들어봤었을 때. 근데 그게 되게 좀 맞고. 근데 이 엔트로픽이 또 이제 멋있는 게 또 멋있어. 23년에 매출 얼마인 줄 아냐? 빵원이었다. 네. 오케이. 24년 100밀리언 ARR이었다. 자, 1,500억이었다는 거죠. 네. 환율 미쳤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는 1빌리언이었다. 지금은 14빌리언이다. 한 해에 10배씩 성장했는데. 네. 뭐 그러면 네 그렇게 더 몇 번 곱셈하면은 이제 1000배 가는 거다. 약간. 근데 너무 달라가지고. 아닙니다. 오히려 괴리감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근데 이게 근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요 마인드셋을 가정하면 AI를 어떻게 쓸지, 내가 어떻게 요 워크플로우를 바꿀지 이 다음을 타겟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왜냐면 이게 옛날에 그 뭐 페이스북 같은 게 잘 되고 우버 같은 게 잘 되고 막 이랬었을 때 그들은 원래 없었던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스타트업 씬에서 어떤 공식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내가 잘하면 된대. 근데 만들어낸 애가 제일 잘하고 맞아요. 나머지는 그냥 그거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지금이 춘추전국 시대고 이럴 때 개똥철학 얘기하면서 자기 회사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좀 내는 것 같고 이게 뭐 역설적인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원래 떠들던 사람들이 뭐 메타 지식이 많은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중요한 자리에 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싸울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로 매출 제일 많이 성장한 회사 어디야 하면 엔트로픽 러버블 나오는데 이들 그로스
리더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또 이거를 참고하고 배울 맞아요. 게 많고. 빨리 따라가고 싶고. 네. 근데 들어보니까 이들은 원래 인플루언서였어. 음. 뭐야 이거 인플루언서를 뭐 연예인 만드는 것처럼 뭐 이게 회사에서도 이렇게 채용하나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이게 지금 완전 춘추전국 시대니까 다양한 거 던져보고 뭐 다양하게 맞아본 사람들 혹은 다양한 정보를 듣는 사람들이 계속 조금씩 앞서 있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약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실험을 결국에는 많이 잘하는 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엄청 많은 실험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실험들을 한 다음에 뭔가 저는 이제까지 뭐그 구조 안에서 그 기존 문법 안에서 그런 실험들을 하면서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스텝의 실험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지 약간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또 제시해 주는 거는 네네네.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너들의 그 마음 먹음이죠. 그래 나 AI 시대 나 100배 1000배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외치는 거 말고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마인드셋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안 되는 거 바꾸고. 그래서 병목 제거가 바로 다음이더라고요. 무슨 병명을 바로 먼저 제거할까요? 이게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인데 네. 조직 변경이에요. 조직을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러니까 HR을 건드리면 그걸 맞춰서 나머지 맞아요. 거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프로덕트 매니저 다 죽여라. 제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 저희 팀원들도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스타트업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PM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PO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망왔지만 네. 저 그리고 현정리의 이해관계 무관하게 그래서 일단 던져본 건데 네네네. 바로 찔리는 걸 보니 본질이다. 왜냐면은 이거 절대 저희 이야기가 아닌데 어떤 대표님 뭐라 그러냐면 PRD를 쓰는 어떤 PM들의 문화를 죽여야 된다. 그게 병목이다. 그들은 이제 제품의 완결성, 그러니까 제품에 어떤 뭔가 사고가 일어나지 하면 안 돼. 엣지 케이스를 파면 큰일 나. 이런 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되게 이런 어떤 임팩트 있고 하나의 어떤 피처가 전체 시스템에서 어떻게 사이드 이펙트를 일어나지 않고 뭔가 잘 안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 진짜 그로스하고 진짜 커스터머 석세스에 대해서 덜 고민하기 시작한다더라가 약간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그 문제를 되게 더 잘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래 PM 한 명에 그 프로덕트 관련된 팀이 한 4-5명? 그렇죠. 뭐 이 정도면 1대5였는데 프로덕트 팀의 생산성이 2-3배 됐어. 그러면 1대15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조건 병목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 안에서는 실제로 PRD를 쓰는 일은 20-30% 정도만 하고 70-80%는 이제는 PRD를 안 쓰고 그냥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엔지니어가 직접 그 PM이 돼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걸로 가고 그 기준은 2주라고 합니다. 2주. 그 스프린트 돌리는 거요. 그 과제가 2주 안에 해결되는 거면 소통하지 않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7-80%의 일들은 더 이상 PM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거고요. 그럼 PM은 좀 더 위엔 레벨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PRD가 필요한 일 혹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 수많은 7-80%의 이 일을 그나마 좀 메타 레벨에서 오르가니제이션 하는 역할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는 PM이 없어진다. 약간 들으면서 공감됐던 게 저희 회사 안에서 이런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저희 대표님 뭘 만들었냐면 저희 웹사이트가 되게 지금 엄청 자동 최적화된 AI 자율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웹플로우라고 하는 노코드 다 버리고 새롭게 빌드를 했는데 그 CRO 가상의 CRO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쭉 보고 그 CRO가 일주일 뭔가 데이터 본 다음에 하루인가 뭐 보고 야 지금 이거 보니까 데이터 이런데 그 이런 가설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은 바뀔 걸 하면서 던져주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그 책임자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그 마케터 분들이 보고 이거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PM이 약간 AI가 된 느낌? 그런 거 같던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어떤 TF처럼 달려들었어야 될 일인데 그냥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머신 플러스 그 잠빌드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웹사이트 바꾼다고 뭐 얼마나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어요. 웹사이트 오는 거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원래는 이제 어떤 PM이라는 분이 있었고 막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사고를 거쳐서 타임라인 잡고 리소스 분배하고 했어야 되는데
딱 저희만 봐도 그걸 다 AI로 대체했으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큰 베팅하는데 시간 더 쓸 수 있고. 근데 이거 저는 우리나라에서 요 컨셉이 좀 어렵기도 하다라고 들었던 생각이 저는 약간 대학생 때부터 이제 막 네이버 분들이나 이렇게 소통하면은 이런 얘기 정말 많아요. 일본, 한국 빼고는 기획자라는 잡타이틀 자체가 없다. 아, 그렇죠. 원래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약간 관리의 민족이었는데 반대로 그 말은 엔지니어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PM이 될 역량이 충분하냐에 대한 챌린지 하나 해볼 수 있고, 네, 그 PM도 이 정도의 어떤 그 더 전략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PO라는 직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 변화가 모두한테 폭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장난스럽게 PM부터 찌르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랬었을 때 와 이거 가능해? 왜냐면 이게 저도 그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구권 교육을 좀 받으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네. 저는 진짜 잘하는 게 질문을 잘해요. 눈치 안 보고 교수님? 뭐 이런 거 잘하는데 그런 어떤 문화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 기본적인 이 문제 정의와 이 해결이라는 게 조금 그 범생이처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찌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원래는 약간 세일즈 막 뭐 비 프로덕트 조직의 그 역할을 약간 좀 몰빵을 시켰었는데 모두가 그렇게 되라라는 얘기니까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진짜 약간 엔지니어인데 좀 말 잘하는 분. 그러니까 뭔가 자기 주장 잘하고 또 어떤 또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저는 한 단어로 좀 몰자면 그러니까 문제 정의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좀 익숙한 분들이 되게 이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PM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조직 안에서 세일즈 역할을 맡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그로스를 그냥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구나 어떤 문제 해결만 잘하고 하면 된다지만 또 한국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변화나 그러니까 대표님의 철학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철학도 중요하고 그 조직원들도 이 변화를 되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몸값이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해요. 맞죠. 예. 이 AI가 많이 적용되면서 그 조직 안에서 약간 뭐 신기술 러버들이 원래는 되게 골칫거리 성과 안 나온 놈들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 저기 좋다더라. 이런 게 이제 사실 약간 그 AI 에반젤리스트 같은 분들의 그 역할? 처우? 뭐 이런 게 좋아진 것처럼 엔지니어들도 원래는 공학적인 마인드가 더 컸으면 이제 남을 설득하고 조율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팔란티어 분들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저희 1 에피소드 처음에 말했던 그 개발자들도 뭔가 남 설득해야 되는 책 읽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게 되게 보편화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약간 AI 에반젤리스트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모였는데 꼭 이제 하나 겪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보안사고 이런 걸 좀 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보안팀에게 되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제가 약간 되게 새로운 걸 오니까 신기하다 빨리 적용해보자 임팩트 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안전에 대해서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엔트로픽이 정말 대단한 게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근데 다 있어 왜? 근데 이거 약간 저 무조건 설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이거는 지금 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하면서 수많은 일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안전하냐? 그렇죠. 그게 제 마인드예요. 매출을 버렸습니다. 어이없죠. 매출을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어떤 문제가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 낸 사람한테 그 서비스를 안 해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객센터인데 나 너네 거 구매 걸렸는데 왜 답장 안 해줘는 뇌로는 문제지만 현실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캐파 안에서의 어떤 매출을 주로 좀 추구하고 그냥 무작정 돈 버는 거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지점인 것 같고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아예 좀 찌르고 들어가는 거는 그 퍼널 중심의 사고 방식을 되게 공격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RR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를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을 구매 전환을 시켜서 이 사람을 유지시키는 그 과정은 결국은 그 병목들을 자꾸 해소해줘서 매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딸깍하면 돈 내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예요. 이렇게 되면은 리텐션 부분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감당하고 대응해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의도적 마찰이라는 걸 넣어서 의도적 마찰을 통과한 사람들만 우리가 대하겠다. 그럼 근데 그것도 결국 근데 퍼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널이 있는데 그 퍼널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뭔가 넘어갈 사람만 넘기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근데 퍼널이라는 것 자체는 네. 그냥 뉴트럴한 단어죠. 그니까요. 네, 그냥 오는 여정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퍼널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켜켜이 그냥 갖고 있는 완전 그 세일즈 포스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방법론이 엄청 돼 있는 거는 무조건 넘겨야 된다잖아요. 그쵸. 다음 스텝으로 맞네, 맞아. 그러니까 날려버려라. 그치. 없애라가 없잖아요. 여긴 걸음망을 세게 둬야 돼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걸음망을 의도적으로 둬야 된다. 근데 걸음망이 핵심은 아니고 그 걸음망을 통해서 그 고객의 니즈를 알아낸다거나 하는 어떤 설문조사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넣어놔야 된다인 거고 저도 델타 소사이티라는 회사에서도 하는 활동들에 있어서 네. 진짜 죄송스럽고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의상한 의사결정일 수 있는데 항상 의도적 탈락을 엄청 많이 시켜요. 저희 AI 네이티브 캠프 같은 것도 솔직히 실제로는 막 한 7-80% 떨어뜨리면서 일기 시작했었고 저희 행사 같은 거 해도 한 절반 이상 무조건 떨어뜨리고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생각을 전달하면 좋지 않아?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우리의 생각을 알리는 거면 뭐 미디어 하면 되는 거고 그 진짜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고객과의 어떤 가치 교환을 하는 시점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좀 의도적인 마찰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물어보게 되는 게 동기가 무엇이냐? 네. 그리고 여기에 오시면 기여하실 수 있는 게 뭐냐? 건방지죠. 고객한테 뭘 기여할 거냐고 묻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게 저희의 가치니까 저희한테 와주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수호해야 되지. 고객의 퍼널을 지켜줘야 되는 게 저희 수호가 아닌 거죠. 약간 또 그럼 약간 반문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존 퍼널 문법 말씀하신 대로 넘기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넘기다가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집단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코호트를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다 밀어넣어. 다음 스텝으로 넘겨. 근데 코호트를 짜서 이 코호트의 어떤 반복되고 이 코호트가 되게 뭔가 리텐션도 좋고 만족감 있으면 이 코호트에서 발생한 어떤 문법이나 방법론을 다른 어떤 코호트에 전파시켜서 설득시키는 것도 하나의 네. 어떤 문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엔트로핑 말하는 거는 뭔가 이런 코호트를 찢기보다 애초에 마찰을 찢어서 뭔가 금관 같은 분들만 애초에 그냥 오게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거는 근데 코호트도 이제 정의가 엄청 더 인덱스로 막 엄청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10,000명이 와서 100명을 결제했지만 3명이 코호트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에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는 얘기하는 거는 그 필터 안에 고객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동질성과 그 코어함이 그 유사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저희가 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코호트를 갖고 뭔가 실험을 해서 어떤 압도적인 프로덕트를 만든다든지 가치 제한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전체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허들을 둬서 그 허들을 통과할 만큼의 어떤 의지치나 가치나 그리고 그 말한 동질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뭔가를 더해서 임팩트를 크게 만들고 맞죠. 그걸 다시 첫 퍼널이란 말은 이제 뭔가 사이클로 말이죠. 사이클을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게 AI 가지고 2년 뒤에 100배 1000배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걸러?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걸러서 뭐 하는데 100배 1000배를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썸띵으로 간다가 핵심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의도적인 마찰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사이클을 돌려야 된다가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럼 이 문법을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듣고 인사이트 얻은 걸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오케이 그럼 이제 의도적 마찰을 해서 우리 서비스도 이렇게 해서 뭔가 동질성이 사람 남기자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게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간다나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C레벨을 설득하지? 그러니까 매출을 버리고 의도적 마찰을 만들어서 진짜 이거 찾고 가고 싶어요. 약간 이것도 좀 한국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너무 열받았어 갑자기. 확 네. 버튼이 딱 눌렸는데 네. 방금 얘기한 거 다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네,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100배 1000배 성장하기 위한 논리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안 느낌이었어요. 해봤- 오케이.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자체가 논리였는데. 음. 그냥 근데 이건 것 같아요. 그럼 100배 1000배 어떻게 성장하실 건데요? 맞아. 가 오히려 더 올바른 질문인 것 같아요. 오케이. 나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 들으시는 어떤 네. 경영진 그러니까 코파운더 외에 5% 이상 지분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없죠. 구조적으로 없죠. 네, 좀 주세요, 오케이. 좀. 그러면은 5% 없는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할 거야. 다 입 닫고 있을 거야. 왜? 저 사람이 나보다 20배, 30배 많으니까. 난 말 안 해. 그러면 방법은 그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찾을 건데? 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알려줘야 되는 거는 이거 들어라. 왜냐 남의 입으로 얘기해야 좋죠. 맞아.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힘듭니다. 들어주세요. 네, 이걸 들려주세요. 네. 저희 채널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냥 이 흐름 자체가 그냥 하나의 논리였다라고 생각해요. 이해합니다. 네. 아니 고객 벌이라는 거는 당연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고객 다 잡으면서 어떻게 100배 성장하는데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되돌려 보면 저도 지금 제품 런칭할 때 일단은 뭔가 지표가 예쁘려면 사람들 많이 몰아 넣어서 뭔가 나오는 걸 가지고 하는 게 편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고객이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의도적 마찰 없이 저는 오히려 너무 스무스하게 데리고 와서 막 활성화된 조직이 몇 개야 막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이거를 해석하고 뭔가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좀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도 있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인센티브 온라인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주는 게 지금 당장 샤이닝 보너스 200 줄게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거는 어차피 스타트업이라는 게 10년 뒤에 대성해 있을 거니까 뭐 그거를 이제 대전제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얼라인 돼 있어라인데 지금 당장 내가 근데 성과를 인정받으려면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이거 어렵다. 네. 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인센티브 좀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네. 오히려 헤드 오브 그로스나 이런 분들이 그 외부 미디어를 내부에 대한 어떤 게임 이론적으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임직원으로서 외치고 종속적으로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외부에 던지고 외부에서 공감해. 외부에서 맞대. 그러면 내부에서 설득해서 할 수밖에 없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 말이 맞다는 거를 가장 잘 아는 그 외부에서의 피드백이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재밌었던 거는 현대자동차의 CBC 팀에 있었을 때 뭔가를 투자할 때 겁나 어려워요. 당연하게 저희 팀의 역할은 투자니까 하는데 대부분의 현대자동차 팀의 목표는 자기 제품 잘 만들어서 고객 만족시키는 거니까 자꾸 누구랑 연합하라고 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자고 할 때 절대 안 되거든요. 투자했어 뉴스 나면 다 하재. 그러니까 오히려 매일 경제를 보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했어? 하면은 그 주직장들이 바뀌어가지고 연락을 줘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자고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하자고 하는 게 더 센 것 같고 지금 이런 어떤 그 고객을 둘러싼 어떤 프로덕트 중심의 세계관을 깨는 거는 외부에 대한 어떤 그 PR과 이것들이 오히려 내부의 힘을 갖게 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임직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미디어 해야겠네요. 러버블 그때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네네네. 근데 저는 제대로 된 대접보다는 과감한 활동을 해서 내 성과를 인정받고 싶으면. 왜냐면은 사실 100배 1000배 하고 싶으면은. 네, 왜냐면 스타트업도 100배 1000배 하고 싶어서 다들 다니는 거고 다 스톡옵션이라는 어떤 그래도 가끔 대박 나는 100억 이상의 돈을 번 수많은 임직원들이 쿠팡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들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본인도 뭔가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전통적인 어떤 경영 방법론이나 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좀 다르게 하는 거에서 그 임팩트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해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엔트로픽이 그 갖고 있는 그 고객에 대한 어떤 베팅과 그 차별화된 요소들, 그 사고 방식의 그 어떤 그 뒤집혀 있는 부분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그러면 그 들으셨던 팟캐스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거 뭐 뭐를 들어도 맨날 똑같이 요약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시스템화해라. 시스템화해라. 고객에 대한 뭔가를 시스템화해야 된다. AI한테 많이 맡기면서 시스템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퍼널이라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 코어 고객에 대한 임팩트를 어떻게 더 강하게 줄 수 있는지를 발굴해서 그거를 다시 제품화해서 뭔가 좀 비즈니스화해라. 왜냐면은 제품 만드는 게 싸진 거는 제품을 갖고 있었던 그 사용해야 되는 방향과 그 루트가 달라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 변화 그 뭐 좀 강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제 해야 되는 역할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조직 변화가 좀 특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그때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한 것처럼 뭐 듀오링고나 이런 조직들도 그냥 단순히 UX 이런 조직이 아니라 뭐 커스터머 석세스 조직인가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제품을 거쳐가는 그 고객의 여정에 맞춰서 그때 여정이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조직화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조직이 바뀌어야지 뭔가 개인의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서 꼴도 명확해지고 그 꼴이 결국엔 그 구조 안에서 돌아가니까 진짜 크게 임팩트 낼 수 있게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존 문법들이나 어떤 조직 변화들을 바꿔야 된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HR팀, 그러니까 피플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런 AI 네이티브에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임팩트가 엄청 높아지는 시점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유지보수였다면은 맞아요. 이제는 정말 그냥 개척의 프론티어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더욱더 약간 피플팀이나 이런 HR 관련된 조직들이 더 이렇게 AI 네이티브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거에 대해서 더 친숙해야 되고 익숙해져야지 이게 진짜 조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진짜 개인 임직원 입장으로서 그냥 알아서 잘해 라고 하면은 조직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가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달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딱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반성. 좋습니다. 마지막에 번외로 미국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네.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궁금하신 게 어떤 거세요? 뭐 일단은 뭘 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거기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실제 체감한 게 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아직 한국에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더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가서 뭐 했냐 하면은 행사 3개 하고 미팅 좀 많이 하고 온 것 같고요. 행사 2개는 그 랄프톤이라는 행사 도와드렸고 오모콘이라는 행사 도와드렸고. 랄프톤이 정확히 뭐예요? 랄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링크드인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수는 있는데 그 클로드 코드 같은 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게 수행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수학 100점 맞을 때까지 수학 문제 풀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랄프 루프라고 해서 영원히 도는 그 심슨의 캐릭터를 이제 빗대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것처럼 어떤 특정 제품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를 랄프 루프를 돌리면 근데 바로 안 되고 한 몇십 분, 몇 시간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돌아가게 세팅해놔서 딱 랄프 누르고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제품을 갖고 이제 어떤 컴페티션을 하는 그게 이제 해커톤 컨셉으로 해서 하는 게 랄프톤이었고 그래서 그 AI를 잘 쓰시고 그걸 잘 구조화하신 분들이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였고 그 컨셉이 재밌어서 네. 빌더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오마이 오픈코드라는 어떻게 보면은 오픈코드라는 그 AI 환경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하네스 프로젝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제 글로벌리 되게 히트를 했었고 그거를 같이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같이 이루고 있는 분들이 이제 조그만 이제 미더블 이제 하는 행사에 이제 네. 갔었죠. 막 비행기 타고 애리조나에서 오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오,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찐으로 그 약간 코어한 그 제품에 대한 컨셉과 이 어떻게 만들어진 그 맥락들 같은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그 행사도 갔었고요. 이제 이렇게 쭉 보고 나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근데 그래봤자 이거 이 샌프란이라는 이 전 세계 이 스타트업 씬의 중심지에서 이 한국이라는 되게 조그만 전 세계 GDP의 1.7% 정도 되는 나라에서 가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와 이렇게 사람들 관심 많이 갖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뭔가가 있는데 라고 좀 느꼈었던 건가 이제를 이제 이용해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애프터 파티를 어떤 특정 컨셉을 잡아서 했었죠. KAI 같은 건가요? 약간 KAI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저희 세대는 모르지만 더 윗세대에서는 되게 잘 알고 있는 거는 그 인터넷 선 많이 깐 걸로 되게 좋아해요. 네? 한국이 인터넷 속도가 빠른 걸로 네네네. 국뽕이 차던 시기가 있는 걸 아셨나요? 뭐 잘은 몰라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되게 그 인터넷이 넥스트 썸띵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부 주도든 이제 국영기업 중심이든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선을 많이 깔고 뭐 네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메가패스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IT 그 붐에 어떤 좋게 올라탈 수 있었던 기반이다. 또 PC방에 한몫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썸띵 어떤 특정 현상에 있어서는 좀 프론티어인 레벨이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가 AI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에 마개조에 좀 진심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막 엔트로픽이나 오픈AI만 봤을 때도 한국에 뭔가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에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엄청 이제 규모 커진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아시아, APAC에 진출할 때 보통 싱가포르를 이렇게 뭔가 본사를 두고 이렇게 뭔가 중국, 일본, 그다음 한국 이렇게 가는 편인데 바로 또 한국에 이렇게 관심 갖고 뭐 농담이죠. 앨런 머스크 형님도 저희 한국 막 샤로 가끔씩 많이 해주시고 보면은 좀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좀 격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한 해외에서 뻔해, 당연해 하는 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렇구나 이런데 오히려 거기 가니까 다 G스택, 그러니까 하네스 하면은 그 게리탄이 만든 G스택이라는 이런 얘기하고 오픈클로 어떻게 써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 논의의 뎁스가 되게 깊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네, 그 실제로 다양한 레니스 뉴스레터든 등등 이제 다양한 어떤 프로덕트 관련된 뉴스레터를 봐도 옛날에 그 사스 B2B 사스나 한 그 시절에서는 여기 진짜 실험의 뎁스가 깊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실험과 고민의 깊이가 꽤 깊고 꽤 프론티어 레벨이고 이러니까는 클로드 코드 유출된 것도 이제 우리나라 팀에서 가장 잘 잡아서 빨리 디스트리뷰션하고 뭔가 프로젝트화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이 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거기를 가니까 너무 이유도 있는데 샌프란이 너무 빌더 중심적이에요. 그쵸. 예. 메이커들의 도시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막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이런 걸 말할 게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해주는 느낌상. 그래서 오히려 만드는 거에 집중돼 있고 만든 걸 퍼뜨리는 거는 X 같은 문화도 되게 있으니까 집중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보이는 느낌이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범주는 기업 레벨, 비즈니스 레벨 훨씬 넓은데 그런 거에 대한 실험보다는 일단 여기는 만들면 근데 대박 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뭔가 아직 좀 막 달리고 있는 느낌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임팩트 있는 거 못 만드는 환경이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오히려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유스 케이스나 맥락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또 하고 싶은 분들 저희랑 같이 좀 이야기 나누시고 뭔가 모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엄청 빨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현종님이 이제 홈페이지 만드셨으니까 저희 비욘드 프로덕트 거기에 이제 좀 막 달아놓으면은 다들 연락 주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 설명란, 코멘트란 거기에 달아 놓을게요. 네. 실시간으로 말해놓고 네. 빌드해서 넣는다. 네, 지금 없지만 무조건 하죠. 네. AI가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이렇게 조금 다뤄볼 만한 주제들 그리고 좀 어떤 생각보다 재밌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 좀 가져와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네 다음 주도 또 이렇게 연락 뵙겠습니다. 네, 이상 비욘드 프로덕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